안녕하세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9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오늘은 한강 불꽃축제? 서울 불꽃축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요. 아주 그러니까 북적북적대는 오후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참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만나고자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통증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나오게 된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나 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하는 거죠. 평소에 조금씩 생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전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무역으로 인해서 지금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개 민초로서 민초란 말 제가 싫어하는데 하나의 국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좀 그런 정책하는 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이란 말은 아플 통, 증세 증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통이란 말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도 동통이란 말을 쓰는 것 같고요. 통증, 통증, 뭐 병증, 증이죠, 증. 어떤 증세를 얘기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통증의학을 알려면 통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17세기 때에 데카르트란 철학자가 계셨대요. 그 데카르트란 철학자께서 통증이 이거 혹시 감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경을 몰랐던 시기입니다. 놀랍죠. 신경도 모르고 뇌도 정확하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해부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란 분이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주장하셨어요. 이 발인데 요 발 쪽에 여기 발에 이제 여기 불 같은 거로 닿았잖아요.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여기 조직이 손상되면 혹시 이렇게 신경 같은 게 있어서 말초 신경을 거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척수로 해서 뇌로다가 이렇게 신경이 가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통증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TV에 보시면은 혹시 예전에 서양 수도사들이 막 자기 몸 막 때리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 가지 전염병 돌고 막 그럴 때 그때 막 서양 수도사들이 신에게 죄를 지은 거라 생각해서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그러니까 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어떤 그런 신비로운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 이분은 최초로 이 감각이 아닐까? 실제하는 감각이 아닐까?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17세기 벌써 나온 지가 400년이 됐죠. 그래서 이 각각 요 조직 손상, 말초신경, 척수신경, 감각뇌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다. 이런 신경들이 있다는 건. 또 각 부위마다 이제 치료
감각을 뇌는 전신마취, 척수는 척추마취, 말초는 국소마취, 조직 손상은 여기 또 염증 주사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주사를 네 군데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바로 현대의학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그 통증에 대해서 이제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그 알려져 있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 조직 손상 또는 이러한 손상과 관련되어 표현되는 불유쾌한 감각 및 정서. 이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팔에 손에 이게 칼이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적인 손상이잖아요. 실제적인 손상. 요거가 이제 감각이 전달돼서 이제 제가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실제적인 어떤 감각을 갖다가 통증이라 불러요. 그런데 감각 말고 정서도 들어가요. 칼이 베서 이렇게 피가 좀 나는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를 위한 그런 거다. 그러면은, 괜찮네.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게 막 피가 나고 이러는 게 막 너무 슬퍼요. 나만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통증의 정의는 바로 이 감각이면서 같이 정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보면 이게 잠재적 조직 손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칼로다가 이렇게 찍 긋기 전에 칼만 대고 있어도 아프다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잠재적인 조직 손상에 대해서 사람이 미리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이 병이 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치든 안 다치든 간에 어떤 감각이 전달되고 그 감각이 뇌에 들어가서 정서적인 반응을 같이 일으키는 게 통증의 정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불쾌한 느낌을 주죠. 예. 그리고 이 통증은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우리는 아프다란 말이 병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을 의미하죠. 이게 그래서 이 통증 자체가 이게 하나가 병일 수 있을까? 자체가 병일 수 있을까요? 하여튼 통증이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의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자체적으로 병이 되긴 합니다. 증세이면서 동시에 병이 나는 거죠. 좀 신비로운 건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기계적인 생각들 그런 것 데카르트 철학자의 기계적인 생각이 나오기 전에 우리들이 신비롭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불치병이죠. 불치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난치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화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치료가 안 되죠. 뭐 연골이 다 마모가 됐는데 무릎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인공관절 하죠. 인공관절 하면 다 낫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인대 약해지니까 또 아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 불치병이라고는 부르지 않겠죠. 그런 거는 어쨌든 하지만 노화이죠. 하여튼 이런 불치병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중에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누구나 다 죽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 좀 존엄하게 죽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물론 몸은 짐승이지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병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현대의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하기 위한 것과 좀 존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요즘 읽은 한강 작가는 여러분 아시죠? 노벨 문학상 받으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죠. 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사는 게 꿈이라는데 왜 피가 나고 아프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떨 때 보면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가, 20년 전에 내가 있었던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면 통증은 우리의 삶이 현실임을 알게 해요. 인생이 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통증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지하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통증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희한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시각, 청각, 촉각 나머지들은 꾸밀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꾸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완벽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예. 통증의학을 제가 하지만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뭐 좀 이렇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감각도 되게 세지면 다 통증으로 바뀌어요. 밝은 빛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주 밝은 빛을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있다가 눈이 아프죠. 바로 통증으로 바뀌죠.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프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감각도 너무 세지면 그다음부터는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통증으로 느껴지죠. 그런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력증후라는 게 또 있는데 활력증후는 내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살아있나. 그래서 의사들이 보니까 활력증후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제 만든 뭐 몇 가지 이제 그 증후에 해당되는데 요게 정상이면 살아있다 이거죠.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심장 뛰고 숨 잘 쉬고 혈압 유지되고 체온이 유지되면 살아있다 이거죠. 이게 활력증후. 영어로 vital sign이죠. 근데 요거가 중에 5번째 활력증후라는 게 있어요. 통증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통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바로 5번째 활력증후, 통증. 너무 막 몸이 아프고 이러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을 제5의 활력증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감각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말한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이제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바로 인간의 존엄성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존엄성. 제가 이게 통증의학과를 하게 된 이유도 여기서 만난 수녀님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 수녀님께서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수녀님이세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말기암 환자들도 통증을 줄여주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인생도 돌아보시고 다 정리도 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신대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자게 아프니까 정말 암의 통증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그거는 신경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데 무슨 인생을 돌아보거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통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기에 통증을 잡아야 나중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도 초기에 통증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증의학과에서 꼭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그때 들은 생각이 왜 내과 치료로 다 부족했지? 내과에서도 진통제도 주고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한가? 그리고 항암제 치료 계획만 잡는데도 좀 시간이 부족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지금에야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지만 이게 또 그 어떤 통증신경 뭐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항암제 계획 치료 계획을 잡는 의사에게 그것까지 원하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거기서 더 나아간 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퇴행성 질환들도 결국 통증 관리가 중요하죠. 누구나 다리 디스크 같은 게 다 마모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 연골도 다 마모가 돼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막 연세가 많으시면은 암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부위가 막 너무너무 아픈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통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아파야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감각은 뭐죠? 너무 또 통증이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요거는 이제 진짜 인공지능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공지능이 정리한 건데 뭐 이게 되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의학은 신체의 통증을 진단, 예방, 치료한다는 거죠. 진단하고 예방도 해요. 치료도 하고. 예, 그런데 통증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고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질병으로까지 이제 격상을 어떻게 보면 시킨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과 악순환을 차단하는 거죠. 바로 통증에. 그래서 통증의학은 신경차단, 약물요법, 물리치료 여러 치료법을 활용한다. 급성 통증 아니라 신경병증, 암성, 수술 후 통증, 만성 통증 질환을 다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통증을 없애는 게 뭐 통증의학과만 합니까? 정형외과도 그러죠. 신경과도 그러죠. 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과 의사가 어느 정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과도 오긴 그렇죠. 모든 과 의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현재까지는 주사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사치료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소마취제가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여기서 보면 이 신경이 이렇게 통증 신호가 가잖아요. 요걸 중간중간에 마취제로다 이걸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급성 통증이야 이렇게 없애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여기 말초신경 마취시켜 버리면 여기 막 불에 타는데도 못 느낄 테니까. 그거 말고 이 해로운 자국이 끝났는데도 계속 아프거든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작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계속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국소 마취를 한 번만 해주면 신경이 원상 복구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국소 마취제가 이게 치료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테로이드는 뭐 어떨 때 쓰냐. 처음에 여기 보면 조직이 손상된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급성 말고 나중에 여기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도 들어가기도 해요. 스테로이드는 신경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놀랍죠? 뭐 이런 말씀드리니까 뭐 니코틴도 신경을 보호한다니까 뭐 그런 건데 뭐 스테로이드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그런 거죠. 니코틴도 그 나쁘다는 니코틴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요 그 외에 그 손상된 근육, 신경, 관절, 인대 힘줄에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죠. 주사 치료를. 근데 그 밑에가 제가 적어놓은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니 그 진단이 통증이 아픈데 그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를 갖다가 계속 주사 치료를 한다는 거는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병명이기도 하고 진단이기도 하고 뭐 원래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 문제이기도 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통증이 왔을 때 진단을 내리면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어디 부분이 다쳐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정형외과에 보내면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대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좀. 네. 그래서 정형외과의 정의도 나와 있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형외과 여기 보시면 척추와 사지라는 거예요. 척추와 사지.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조직의 손상을 주로 진료 내용으로 하고 있죠. 골절, 상처 등등.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오는 거 뭐 한과인데 신경과. 뭐 신경과이기도 하고 신경외과이기도 하겠죠. 여기 보면 뇌, 척수, 말초신경 근육이죠. 신경계의 질환.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현재 한국에서는 뇌졸중 중풍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같은 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 어떤 그 과가 나눠진 거는 부위별로 나눠져 있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뭐 안과하고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통증이라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끝부터 뇌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신경과에서 뇌하고 신경만 본다, 신경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해부학적으로 구분하고. 자, 근데 통증 가진 사람이 해부학적으로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경추 통증이 두통을 많이 일으켜요. 목 디스크가 두통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목은 정형외과에 가고 머리는 신경과에 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부학이 실제로 이렇게 인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심지어 귀가 아프기도 해요.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뭐 한번 가기는 해야겠죠. 뭐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뭐 어디 가면 무슨 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통증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통증의학과는 이 통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과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뭐 그렇다고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과 선생님은 통증을 전체적으로 못 바라보냐, 그건 아니고 저희 통증의학과에서 이거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리스틱 어프로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낫기 위해서는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재활의학도 해야 되고요. 뭐 영양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활력 증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작은 뭐냐면은 그 민감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감. 조금만 손상이 돼도 이제 통증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감작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점점 통증에 대해 이 아픈 게 조금씩 들어가면 나중에 무뎌지면 좋잖아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은 나중에 조금씩 아픈 게 나중에 10배, 20배 더 세져요.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생기죠. 감작은 아까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모든 부위에 다 생기는 거예요. 뭐 여기 그 말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직 손상, 말초 신경, 이 신경들 전체에 바로 이 감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감작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말초부터 뇌까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뇌니까 무슨 신경과에서 치료하고 뭐 말초는 뭐 정형외과에 치료하고, 이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환자는 전체적으로 다 아프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봤던 분들 두 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말씀 여기서 끝낼게요. 30세 여자분이 오셨죠. 뭐 경심한 우측 두통이고 미열이 있었어요. 이게 뇌척수액 검사를 했죠. 당연히 신경과에서 혈액 검사 다 정상이에요. 편두통약을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 없어요. 타이레놀도 효과가 없고. 제가 목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목에 약간의 압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눌러서 누르랍 통증통. 목을 돌릴 때 약간 아파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눌렀을 때 막 이 정도로 아프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오른쪽 두통과 여기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목 관절에다 주사 치료하니까 호전이 됐죠. 주사제는 뭐 그냥 마취제만 줬어요. 아니 여러분, 마취만 했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다 풀린다고요? 신기하죠. 그 여기다가 마취시키니까 환자가 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던 이 격심한 우측 두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통만 있다고 거의 뭐 그냥 머리만 아프다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반대도 있어요. 저희도 뭐 사실은 뇌가 문제 있는데 목병인 줄 알았다, 이런 경우 반대도 있겠으나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저 신경과 선생님을 뭐 이렇게 뭐 블레임이라고 그렇게 좀 뭐 꾸짖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50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건 다른 분인데 우측 발가락 사이 통증이에요. 정형외과 물리치료 2달 아무 효과 없어요. 제가 거기를 만져보니까 발가락 사이가 아프시다는데 차갑고 뜨겁고 하는 감각이 있고, 감각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조직 손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부위를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신경 종양이 보였어요. 약간 조그맣게. 그래서 MRI로 확진했더니 신경 종양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가락 사이 아프면 발가락을 많이 걸어서 조직 손상이 돼서 아프다.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의학이 이럴 때 보면은 전과가 다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또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건데, 주요 질환, 뭐 디스크, 대상포진, 3차 신경, 후두신경통, 자율신경질환 뭐 이런 거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진단이 돼야지 치료하죠. 그러니까 질환보다 진단이 더 중요하겠죠. 이 병으로 아프다는 게 이제 진단이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통증의학과에서 좀 그러니까 주사 치료로 치료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이 오늘따라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좀. 그래서 통증의학의 특징은 현재까지는 신경치료술에 있지 않을까. 신경치료술을 신경블록, 신경차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을 끊어놓는 치료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한국어의 한계점이기도 하고 아마 이 영어로다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겠죠. 신경을 치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감작된 신경, 과흥분된 신경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직 손상, 신경 손상은 통증을 감작, 즉 통증에 민감한 신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바로 통증의학과의 특징이고 가장 주된 치료는 국소마취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즐거운 추석이 되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그래서 좋은 추억 쌓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부 명복이를 빈다고 말씀드릴까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조상을 기념하고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낸다. 화목하게 보낸다. 그게 추석의 목적이겠죠. 예전에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했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전부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말씀드리죠. 찰나의 행복이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70대 아버지신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고 지팡이 쓰시고요. 인공관절을 권하지만 수술 두려워하시고요. 통증의학과에서 관절내 주사 고주파 치료 같은 거로 수술을 미루거나 일상 걷기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지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이네요.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학회에 갔죠. 거기에 갔더니 학회마다 강의를 잘 하시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니 뭐 통증 클리닉인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왜 초대하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잖아요. 의사는 우리들이 의사들끼리 과를 나눠 가지고서 환자를 이거 보고 저렇게 보고 하지만 아픈 거는 여러분들은 몸은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과 저과 지식들이 이렇게 공유가 돼야 치료 효과 좋기 때문에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반드시 와서 강의를 해주시죠.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냐? 20년 전에는요, 65세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무릎이죠. 인공관절을 권했답니다. 그러면은 대개 수술하셨대요. 70대기 전에 대부분 수술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65세 좀 넘으신 분들한테 인공관절 권하면은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더 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인공관절 안 하시려고 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증의학과에서 관절내 주사도 있고, 뭐 관절내 주사 같은 거는 여러 과에서 놓쳐 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신경 차단술이 있어요. 아까 신경 치료술이라고 제가 바꾸지만 신경 치료술을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왜 신경에다 주사를 놔야지 더 통증이 가라앉냐면 신경이 주변에 있는 근육에 다 퍼져 있죠. 신경은. 그러니까 신경에다가 치료하게 되면 근육이 확 이완이 돼요.
그런데 그 이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육에다 주사를 맞으려면요. 그 많은 근육에다 막 수십 차를 찔러야 돼요. 근데 신경은 한두 군데만 딱 찔러 놓으면 딱 주사를 놓으면 전체적으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 효과가 신경 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그 정형외과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안 하신대요, 보통.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하시기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배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거죠. 이게 찬란한 행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관절내 주사 고주파 치료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신경 치료까지 같이 하시게 됐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미루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강나영님, 예. 강나영님 안녕하세요. 예. 강나영님은 저희 애 시청자시죠. 저희 뭐 각과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래전 목 디스크 수술 전에 팔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맞았는데 효과는 짧았고 수술하고 바로 좋아졌어요. 10년 전 지난 지금도 아팠던 그 느낌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은 오래 기억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통증이란 게 아까 감각적 정서적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군요. 뭐 너무 아프면 수술하셔야겠죠. 보통은 이제 마비 왔을 때 하는 거고 목 디스크 수술은 그 마비라는 게 이제 팔이 안 올라갈 때 보통 많이 하죠. 팔이 안 올라가거나 이제 팔꿈치가 안 펴졌을 때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 수술은 좀 겁나긴 하죠. 목에다가 칼 댄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목에 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이거 안 할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너무 괴롭죠. 이런 말도 해요. 서럽다.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프질 않아요. 밥도 먹고 즐겁게 살아요. 너무 서럽죠. 특히 젊으실 분들은 더해요. 아니 나 뛰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파가지고 있는데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한 통증엔 그 정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네. 예, 좀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건 그 감작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무리수님, 예. 등 전체랑 왼쪽 갈비뼈가 아픈데 왜일까요? 신경주사 2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네요. 가슴 밑에 양쪽 갈비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있는데 원인을 찾아야죠. 신경주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육통이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죠. 근육이나 신경통이란 가정하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경주사를 맞아서 좋아지면 그 부위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거죠. 치료도 되고. 그런데 거기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원인을 찾으셔야 돼, 이게. 이 갈비뼈가 아픈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뭐 검사 같은 것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 없다. 내과적인 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CT 같은 거. 뭐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근골격계의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 검사 쪽으로 필요하면은 뭐 좀 큰 병원 가서 검사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계절 33님, 예, 안녕하세요. 예. 3주 전에 오른쪽 엉덩이 중앙 부분에 철 같은 곳이 부딪혔는데 붓기나 멍은 없는데 지금 앉아있을 때 묵직한 통증이 안 없어지는데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주사 치료라면 스테로이드일까요? 뭐 스테로이드까지요. 뭐 보통 철에 부딪혔으니까 그쪽에 안에 이제 조직 손상이 있겠죠. 아까 그 데카르트 그 그림 기억나세요? 맨 발에 아팠던 바로 조직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계절 34님이 있는 병은 조직 손상이 되겠죠. 조직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겉으로 봐서는 괜찮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쪽에 물리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거겠죠. 주사치료까지 하려면은 뭐 밤에 뭐 잠자리가 불편한 정도다. 그 정도 돼야 되겠죠. 네. 일단 먼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타이밍이 좀 늦긴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찬 냉찜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저희 병원에도. 그 만성 통증이 아니라 급성 손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료 받으시면 돼요. 스테로이드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파도 웃자님, 안녕하세요. 예. 왼쪽 골반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픈데 다리 길이가 8mm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인성을 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인성이 뭘까요? 인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깔창을 말씀하는 거 보죠. 다리 길이가 8mm 보통 저희 1cm까지는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깔창 같은 거 하면 효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아플 테니까 골반 높이를 교정해 주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재활의학과에서도 보고 이런 경우는 통증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진단부터 나리자면 다리 길이의 차이로 말미암아 만성적으로 골반이 돌아가서 아픈 병. 이런 병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게 기능적인 문제인데 만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빨리 가서 치료 받으십시오.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깔창도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한송이님, 안녕하세요. 신경주사를 맞다 보면 다리가 터져가는 느낌과 전기 흐름처럼 찌릿찌릿한데 정상인가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신경 옆이 늘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염증이 심하니까. 신경이 병이 들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 약물이 늘러붙어 있는 데를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러붙어 있지 않은 분들은 주사가 안 아픈데 약이 퍼지면서 이 신경이 잡아당겨지잖아요. 늘러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라면 다리에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전기도 생기죠. 신경은 전기니까. 신경에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이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사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게 안 생기면 좋죠. 그러니까 안에 유착이 없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따지면 유착이 있는 비정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유착이 있는 분들은 신경주사가 이런 느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신경에 더 가깝게 되면 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유착 때문에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도 신경을 디스크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 사이로 약이 퍼지다 보면 더 압력이 올라가서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전기도 생기죠. 네. 그리고 드주님,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손저림이 있는데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혈액순환 문제일까요? 글쎄요. 저도 잘 이거는 손저림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저희 손에 관절염이나 이런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전체적으로 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통 뻣뻣한 건데 뻣뻣한 거하고 저리는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목 터널병 같은 분들은 여기가 요렇게가 주로 좀 저리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디스크 환자분도 이렇게 저리고요. 그러니까 손저림도 목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손 자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관절염도 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그러면 혹시 관절염 같은 거 아닐까요? 원래 관절염 같은 게 미세하게 있으면은 그런 게 근력 운동하면 좋아지는데. 근데 20년 동안 손저림이 있었는데 이게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네.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손저림의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생각보다.
손이 차가우면은 혈액순환의 문제이겠죠. 근데 뭐 디스크 환자분들도 손이 차가운데. 네. 그다음에 예.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안녕하세요. 던지네스 통계님도 저희 그 애시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등과 허리의 경계 부분이 밤과 새벽에 아픈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아이고. 이게 보통 그 부위가 뭐 낮에 뭐 무거운 거 많이 들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뭐 몸을 돌린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많이 아프시잖아요. 밤에 아파서 아이고. 밤에 아파서 그러시구나. 너무 아프시면은 일단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타이레놀 같은 거 먹는 걸 권하고 싶은데 너무 급하면. 그렇죠. 너무 급하면. 네. 그 다음에, 예.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그 다음에, 그, 선택적 신경 차단술 어떤 건가요? 예. 꼭 뭐 신경 차단술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 어디가 이제 병인지 알아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의학적인 내용이라,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영선님. 동네 내과, 소아과, 내과 보는 곳에서 대상포진 한 달째 다니고 있는데 겨드랑이 근육 뭉쳐 있는데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무슨 수술 쓰든지 예? 대상포진 때문에 근육이 뭉치면 이게 원래 신경치료를 받아야겠죠. 근데 물리치료도 효과 있으면 물리치료 하셔야죠. 이거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겨드랑이 근육 뭉쳐 있는 거 물리치료 받으셔야죠. 대상포진이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근육을 뭉치게 하거나 이런 일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리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 받는데 좀 아프다. 그럼 뭐 아픈 것까지 참으면서 받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요런데 어렸을 때 다친 기억 나세요? 누가 호 불어주면 좀 막 울다가 엄마가 호 불어주면 좀 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셨잖아요. 그게 상처 같은 게 나면 주변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게 손을 이렇게 대면은 다친 데 주변으로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덜 아프잖아요. 바로 물리치료에 원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온열요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통증을 좀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으로 아픈 건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 만약에 안 아프다면 그 물리치료를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리고, 예. 네. 사계절 33님, 네, 예. 다시 예. 지금 앉을 때만 좀 불편한데 진통소염제가 3주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필요한가요? 제가 소염제를 못 먹습니다. 자연 치유될까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서 못 드시나 보군요. 그러면 타이레놀이라도 좀 드세요.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소염제 염증 작용이 없으니까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쪽에 뭐 자연 치유가 되겠죠. 언젠가 될 텐데 3주 이상 지나면은 좀 뭔가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쪽에 뭐 물리치료 빨리 받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냉찜질이라도 좀 해주시든지요. 냉찜질 아니면 온찜질 뭐가 좋을지는 해봐서 편안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레놀이랑 물리치료 그런 거 하시면 좋죠. 자연치유? 뭐 자연치유는 되겠지만 뭐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3주나 지났는데. 예. 조영선님, 예, 물리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물리치료는 내과니까 내과라서 물리치료가 없었겠구나. 통증의학과에 물리치료가 많이 있는데 요즘 없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정형외과에도 있고요. 물리치료는 뭐 한의원도 있는데 네. 그런 병원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리치료 하러 갔더니 뭐 이거저거 하라는 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물리치료만 하러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리치료하는 병원 많죠.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물리치료가 가능하냐. 네. 그런 물리치료가 요즘 없는 병원이 많아요. 여담인데 물리치료비가 여러분 5,000원이에요. 물리치료는요 어디 병원을 가서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다 이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물리치료 받을 시간이 없어서. 물리치료 자체의 가격은 5,000원인데 이게
굉장히 뭐 5천 원 가지고 요즘 뭐 커피 한 잔도 5천 원 넘는 세상인데 그 장비값이나 이제 물리치료사들 그분들도 공부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영선님이 물리치료비를 결정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10,000원만 좀 어떻게, 네, 10,000원이라도 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니미니님 대상포진 후 옆구리 화끈한 통증으로 잠 못 주무세요. 아이고, 교감신경 차단한다면 몇 회까지 하는 게 안전한지요? 아이고, 교감신경 차단을 교감신경 차단이라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소 마취제로 하는 거잖아요. 뭐 횟수 제한이 있겠습니까? 날 때까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몇 번 계속하면 이제 그 뭐 세네 번 이상 계속하면 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교감신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절시킬 수 있는 무슨 전기 자극, 뭐 RF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대학병원 이렇게 너무 심하시면 대학병원 쪽에 가보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감신경 차단보다는 일단은 먼저 그 대상포진에 걸린 신경에다가 먼저 그 신경근이라고 부르는 데다 주사를 놓는 게 먼저겠죠. 물론 교감신경도 차단해도 되긴 하지만 몇 회까지 하는 게 안전한지요? 아이고, 이분 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거. 하여튼, 답을 말씀드리면 횟수 제한은 없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무슨 교감신경을 좀 한 6개월 정도 기절시킬 수 있는, 전기 치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 하는 거는 교감신경보다 신경근에다 먼저 치료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SS님, 예, 안녕하세요. 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콜라겐 주사 맞았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효과는 비슷한가요? 콜라겐 주사, 하여튼 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효과는 비슷한 거로 알고 있고요. 뭐 콜라겐이래야 뭐 돼지 콜라겐, 사람 콜라겐인데 뭐 가격은 차이 나나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게 주사 부위가 찢어진 부위로 잘 맞으면 효과 있다고 돼 있으니까 받으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2가지죠. 사람, 돼지. 저는 이제 콜라겐 주사를 많이 못 놓는 이유가 이게 좀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서 국소 마취제 섞어서 좀 놔드려 봤는데도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참 그분한테 죄송할 때가 있는데 돼지 콜라겐이었어요. 좋은 콜라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다가 그걸 넣어드렸는데 안에 무슨 놈의 조직염증이 이렇게 심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염증이 더 생겼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콜라겐 회사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본인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콜라겐 안에 내용물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사들도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만들 때는 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었다는데 불순물이 차이가 많아요. 불순물이. 그러니까 어느 회사 콜라겐이 좋을지 실제로 의사인 저도 100% 모른다는 거죠.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콜라겐 중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소비되고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맞으면 되겠습니다. 예. 효과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예, 겨울향기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깨 통증이 심한데 집에서 마사지나 안마기, 세라짐 같은 것도 도움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통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직 손상부터 신경까지 쫙 퍼지는 거잖아요.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조직 손상이 와서 아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드시든 뭐 물리치료 하시든 다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러면 그 신경 같은 게 다 가라앉게 돼 있죠. 통증이. 그러면 신경 같은 거 아픈 거는 여러분 왜 그 좋은 향기 맡으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손상이 원인이지만 치료는 뭐 다 모든 감각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온찜질을 많이 하세요. 오래된 통증은. 냉찜질은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급성기 통증 때 염증이 너무 심할 때만 잠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온찜질이다. 근데 옆으로 눕기가 힘들다. 요거는 되게 조직 손상이 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통증의 그 경로 중에 조직 손상이 심하신 거고 옆으로 눕기 힘든 거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인대 손상도 있지만 동결견이 많죠. 동결견. 그러면 동결견 그 조직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예. 너무 막 아프면서 뜨거우면 냉찜질 하세요. 예. 약 좀 드시고 빨리 진찰을 하셔가지고 병명부터 나와야겠습니다. 병명이 나와야 온 치료를 하겠죠. 그렇죠? 네. 어깨 아픈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쓸개가 아파가지고 오른쪽 어깨 아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관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다 있죠. 목 디스크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강나영님, 예. 네. 통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치지 않았는데 안 아팠던 곳이 처음 아프면 문제가 생겨나 걱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가끔 아픈 적도 있는데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우리의 그 통증 척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점부터 10점 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5점 이상이면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3, 4점인데 3, 4점이면 약간 2점 미만이면 그냥 통증이 대부분 사라지고요. 3, 4점 정도 되는 약간 통증이라고 그래도 3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병원 와서 좀 뭐 물리치료를 받든지 뭔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5점 상당한 통증이죠. 통증의 세기가 심할 때 병원에 오시는 거고 그리고 통증이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네. 그런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이 그러니까 좀 심할 때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점이면 한번 오셔야 돼요. 5점이면. 네. 그리고 5점인데 그 다음날 됐더니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그건 조금 지켜보셔야겠죠. 네. 네.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통증 없는 세상에서 살으셔야죠. 통증은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감각이니까요. 추석 때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여러분들과 반갑게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